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가슴속에만 묻어두기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집안 사정이 좋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지방의 작은 양식장에서 관리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읍내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셨죠. 부모님 두 분이 일을 해도 형편이 빠듯했기 때문에 전 어릴 때부터 알아서 해야 할 게 많았어요. 학교 끝나면 동생 밥 차려놓고 빨래 개고 청소하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저에겐 현우라는 저보다 5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의젓한 애였어요. 제가 밥 차려놓으면 항상 제게 맛있는 반찬을 먼저 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저를 먼저 찾아 인사부터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쁜 사람한테 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고 싶다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동생 학비도 있었고 집안 사정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기술을 배웠고, 몇 년 후 시내로 나와 작은 네일숍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손님들 손톱 정리하면서 네일 아트를 배웠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맞더라고요. 꼼꼼하게 다듬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 일하다 보니 단골도 생기고 실력도 늘어서 몇 년 후에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적자였는데 손님이 하나 둘 늘면서 그래도 이 지역에서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에 속했어요. 나중엔 직원도 두고 매장도 크게 확장할 정도였죠. 동생은 그 사이에 시험을 준비하고 경찰이 됐어요. 예전에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땐 애가 참 기특하다고만 생각했지 정말 경찰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현우는 특히 체력이 좋아서 새벽마다 운동을 나갈 정도였는데 그 습관이 나중에 경찰 시험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꿈을 이룬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동생은 저를 늘 걱정했어요. 누나,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마. 뭔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항상 그 말을 해줘서 정말 든든했어요. 그러다 20대 후반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비 오는 밤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게 절망스러웠죠. 그나마 다행인 건 현우가 그때 제 옆에 붙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해줬다는 거예요. 동생이 없었으면 전 정말 쓰러졌을 겁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나니까 세상에 저랑 현우 둘만 남은 느낌이었어요. 현우는 근무지가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보진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고,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꼭 저를 보러 왔어요. 동생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늘 했죠.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선을 봐서 만났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게 단골 언니가 너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볼 생각 없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사실 별 생각 없었어요. 가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했고 연애할 마음에 여유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하도 졸라서 한 번만 만나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만남 자리에서 남편은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으며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조경 관련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 나무 심고 가지치기 하고 잔디 관리하는 그런 일이요. 조경회사 소속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한다고 했는데
여름엔 땡볕에서 겨울엔 칼바람 맞으면서 일하는 거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일이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가만히 들어줬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살짝 꺼냈을 때도 굳이 억지로 위로하지 않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고 짧게 한마디만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전 어쩐지 편했어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산책하면서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사실 심장이 좀 안 좋아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니까요. 근데 남편이 진지하게 설명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큰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항상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거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부담되신다고 해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잘 관리하고 있고 큰 병은 아니에요. 일도 하고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문제 없고요. 담담하게 말했는데 눈빛이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도망갈까 봐요. 걱정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그랬어요. 약은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럼 됐어요. 아프면 같이 병원 다니면 되죠 뭐.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크게 웃었어요. 과묵한 사람이 해맑게 웃으니까 그게 좀 귀여웠달까요? 그렇게 만남을 시작해보니 남편은 제 생각보다도 무던한 사람이었어요. 화를 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고 제가 바쁘다고 하면 알겠어 쉬어 라고 하고 연락을 줄이는 스타일이었어요. 반대로 제가 지쳤다 싶으면 아무 말 없이 가게에 먹을 걸 두고 가는 사람이었죠. 배려심 깊고 다정한 타입이었어요. 만나면 크게 떠들지 않고 나란히 앉아서 조용히 밥 먹고 가끔 공원을 걷고 그런 게 데이트의 전부인데도 편안했어요. 그런 남편한테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집안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어머니랑은 보통 모자 사이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형제는 없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그냥 그래 라고 넘기는 게 전부였죠. 그때는 원래 남자들이 집안 이야기 잘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생 현우한테 이런 남편 이야기를 했더니 말이 없는 건 괜찮은데 속마음을 안 보여주는 건 조심해 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라 그런지 사람을 볼 때 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저도 사실 결혼이 하고 싶긴 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동생은 바쁘고 혼자 사는 게 어느 순간부터 무서워진 게 아니라 허전해진 거예요. 밤에 가게 문 닫고 집에 오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잖아요. 그게 점점 크게 느껴졌어요. 결혼을 결심하면서 남편 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 솔직히 처음 배웠을 땐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보통 모자 사이라는 말과는 달리 남편한테 굉장히 다정하셨거든요. 우리 영규 밥은 먹었어? 라며 이것저것 챙기시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니 앞에서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라고 답하는 순한 양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대우가 저한텐 좀 달랐어요. 대놓고 불친절한 건 아닌데 위아래로 훑어보고 탐탁치 않아 하는 시선이 느껴졌달까요? 제 가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 손톱 꾸미는 거? 라고만 하고 관심이 없으신 듯 했어요. 남편 이야기가 나와야 화색이 도셨죠? 그러다 제가 월 평균 어느 정도 번다고 이야기하니까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정말? 그 정도로 버는데 집도 있다고? 그동안 성실하게 준비 잘했네. 사실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용규는 몸도 건강하고 성격도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내 아들이지만 완벽하지. 그래서 누구랑 이어질까 내내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는데 잘 만났네. 우리 아들이. 제 경제적 여건이 마음에 드시는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남편이 당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한번 몸이 안 좋아서 오래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몇 년 쉬다가 최근에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집도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간략한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제 쪽에서는 동생 현우만 왔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현우가 경찰이라고 소개하니까 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바로 웃으면서 아이고 든든하겠다 하셨는데 그 찰나의 표정이 좀 묘했어요. 현우도 남편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직업,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요. 남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 가만히 듣던 현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누나는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절대 울리면 안 됩니다. 매형과 시댁 전부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답했고 어머니도 웃으면서 아이 당연하지. 우리가 왜 며느리를 못 살게 굴겠어. 라고 하셨어요. 그날 현우는 특히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좋은 애라 아마도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그렇게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결혼 생활의 행복이었죠. 남편의 약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했는데 가끔 까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챙겨줬죠.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챙겨주고 위해주면서 살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다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셨거든요. 어쩔 때는 연락 없이 오시는 날도 있었고요. 오시면 냉장고부터 여는 게 습관이었어요. 뭘 확인하시려는 건지 이것저것 열어보시고 이거 유통기한 지났네? 라든가 이런 걸 왜 사놨어? 라든가 시시콜콜한 잔소리를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가게 정리하느라 늦게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집에 와 계셨어요. 남편은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절 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배달 음식을 먹고 있으면 아내 된 사람이 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제가 오늘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늦었어요. 바쁜 건 알겠는데 배달 음식은 몸에 안 좋잖아. 배달 음식 나트륨이 얼마나 높은데. 냉장고에 미리 해둔 밥도 있었고 남편이 먹고 싶은 음식 시킨 건데도 저한테만 그런 말씀을 하시니 서운하긴 했죠. 그래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반년쯤 지나니까 어머니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늘 다정한 어머니인데 남편이 자리를 비우거나 곁에 없으면 제게 하시는 말투가 달라졌어요. 한 번은 제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어머니가 맛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이걸 음식이라고 했어? 우리 용규가 이런 걸 먹고 살았더니 내가 다 속상하네. 남편이 와서 제가 속상한 표정을 지었더니 바로 웃으시면서 아이 농담이야, 농담. 잘했어, 새아가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매번 진심이었고 남편이 가까이 있을 때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곤 했죠. 어머니는 특히 돈에 민감하셨어요. 남편이 월급이 많지 않다는 걸 아시니까 어머니가 가끔 용규가 용돈 좀 줬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 용돈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건데 어머니가 왜 확인을 하시나 싶었죠. 나중에 한 건데 어머니가 남편한테 매달 용돈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어머니한테 보내드렸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된 겁니다. 남편한테 물었더니 원래부터 그랬어.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고 딱히 다른 벌이가 없는 게 맞으니까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었어요. 다만 저한테는 한 번도 말을 안 했다는 게 찝찝했죠. 어머니는 또 남편의 건강에 대해 유독 저한테 압박을 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남편이 건강하다고 했던 분인데 이제는 말이 달라져서 자꾸 남편 건강을 챙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 안색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 보이면 저한테 곧장 전화가 왔죠. 아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뭘 해줬길래 그래? 어머님, 용규 씨 원래 컨디션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약은 잘 챙기고 있고요. 약만 먹으면 다야? 식단 관리도 해줘야지. 내가 아는 한의원 있으니까 거기 보양식이라도 좀 시켜봐라. 제 돈 가지고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해라, 이거 사줘라, 이거 먹여라. 제안은 어머니가 하시고 비용 청구는 항상 저한테 돌아왔죠. 한약이나 보양식 값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한 번 시키면 2, 30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본인 지갑에서 내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어머님, 이번 달은 가게 매출이 좀 안 좋아서요 라고 둘러대면서 거절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작은 유리병에 담긴 갈색 액체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용규 체질에 맞춰서 특별히 조제한 건강즙이라고 하셨는데 라벨도 없고 어디서 만든 건지도 설명을 안 하셨어요. 냄새를 맡아보면 한약 비슷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체를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저도 좀 맛봐도 돼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이건 용규한테만 맞는 거야. 세아가 몸엔 안 맞아. 그냥 건강즙인데 왜 저는 안 되는 건지 의아했지만 시어머니가 아들 건강에 유별난 분이시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혼자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셨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한테 이런 어머니 이야기들을 슬쩍 꺼내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좀 이해해줘. 엄마가 나밖에 없으니까 좀 예민한 거야. 그건 아는데 정도가 있지. 너무 자주 그러시잖아.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미안해. 남편은 늘 미안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걸 본 적은 없었죠. 그 무렵에 남편이 뜬금없이 바다에 가자고 했어요. 평소에는 주말엔 집에서 쉬자가 입버릇인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차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교 바닷가 작은 펜션을 잡아뒀는데 바다가 바로 보이는 베란다가 딸린 곳이었어요. 저녁에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서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하나씩 따고 있었는데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말이 많았어요. 어릴 때 엄마랑 단둘이 살면서 외로웠다는 이야기, 학교 끝나고 텅 빈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불이 꺼져 있는 게 제일 싫었다는 이야기, 친구들은 집에 가면 밥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자기 집은 늘 조용했다는 이야기, 어머니가 꽃집을 하다가 망했다는 이야기, 그때부터 돈에 관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등등 하나하나 들으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맥주캔을 내려놓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어릴 때부터 꿈이 딱 하나였어. 따뜻한 가정. 집에 들어오면 불이 켜져 있고 밥 냄새가 나고 누군가가 왔어 하고 맞아주는 거.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좋은 이야기인데 그 말을 하는 남편 얼굴이 밝지가 않았어요. 바다를 보는 건지 허공을 보는 건지 모르겠는 어딘가 먼 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해?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참을 뜸들이다가 말했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다 당신을 만났으니 나에겐 엄청난 행운이었지. 왜 그렇게 서두른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대답 대신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묘하게 쓸쓸해서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 남편은 금방 잠이 들었는데 저는 한참을 뒤척였어요. 30 중반 남자가 결혼을 서두를 수도 있지만 빨리 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는 표정이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조급함에 가까웠거든요. 그게 마음에 좀 걸렸어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 손등에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고 손가락 끝이 살짝 퍼렇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으니까 에어컨 바람이 좀 세서 그래 하면서 웃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여행 다녀온 뒤로 남편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다정한 남편, 조용한 남편, 편안한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이사이에 빈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웃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눈, 몸이 안 좋은데 괜찮다고만 하는 입, 어머니 사이에 제가 알지 못하는 거리감, 그 빈칸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무서웠어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갈 때면 그래도 항상 대략적으로나마 결과를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말을 좀 얼버무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좀 수치가 올라갔는데 약 조절하면 돼. 정말 별거 아니라고? 당신 확실히 전보다 안색도 안 좋아지고 기력도 떨어졌어.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약 바꾸면 나아질 거야.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 걱정시키기 싫으면 더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부부잖아. 알았어. 미안해. 그런데 어머니는 남편이 건강이 나빠진 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간혹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엿들으면 어머니한테는 제가 모르는 상태에 대해서 말한 것 같았어요. 이상한 건 어머니도 저한테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쯤 어느 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어서 제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 같았어요. 용규야, 보험 정리는 했어? 주변 복잡해지기 전에 깔끔하게 해놔라. 아들한테 보험 정리를 하라뇨? 그것도 복잡해지기 전에라는 말을 붙여서. 대체 뭐가 복잡해지는 건데요? 그때 좀 소름이 끼쳤어요. 아들 건강 걱정을 하면서 보험 이야기를 하고 그걸 저한테는 숨기라는 듯이 말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 만약을 대비하시는 거겠지 하고 넘기려 했는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물으셨어요. 혹시 용규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알아? 배우자인 제가 수익자 아니겠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셨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남편한테 전화가 부쩍 많아졌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으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작은 소리로 통화했고 뭔 전화냐고 물으면 그냥 엄마가 이것저것 걱정하시는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집안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깔리기 시작한 게 그 무렵부터였어요. 그 후로 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어요. 거의 매일 전화가 오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 오셨어요. 올 때마다 하시는 말이 똑같았어요. 용규 컨디션은 어때? 오늘 뭐 해 먹였어? 아들 얼굴이 왜 그래? 옆에서 잘 챙기고 있긴 한 거야?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는 식이었어요. 가게도 바쁘고 집안일도 하고
남편도 살뜰히 챙기느라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눈에는 제가 게으른 며느리였나 봐요. 한 번은 남편이 감기에 걸렸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감기도 조심해야 해서 병원에 데려가고 약 타오고 죽도 써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시더니 남편의 이마를 만져보시고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열이 있잖아.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뒀어? 어머님, 아침에 병원 다녀왔어요. 약도 먹었고요. 병원 다녀왔는데 왜 열이 안 떨어져? 약을 먹었는데 바로 열이 떨어질 순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마치 남편이 중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이 옆에서 엄마, 아내가 잘 해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라고 저를 감쌌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표정이 풀어지시면서 그래 우리 아들 빨리 나아야지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소곤소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규가 결혼 전에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 미리 했다면서. 너도 그럼 여태껏 용규 몸 약한 거 다 알고 있던 건데 그거 알면 네가 더 잘해야지.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더 신경 써라.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려서 섬뜩했던 기억이 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치 남편이 건강한 척 속였는데 그걸 들킨 걸 알았으니 이제는 대놓고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선을 넘었어요. 가게 좀 쉬어. 용규 상태가 이런데 밖에만 돌아다니면 어떡해. 어머님, 가게를 쉬면 용규 씨 병원비는 어떡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도 모르는데. 그래? 지금은 얼마 버는데? 차라리 가게를 확장해서 직원을 더 쓰는 건 어떠니? 그래야 네가 좀 쉬지. 모아둔 돈은 따로 없고? 자꾸 가게와 제 경제적 상황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게 불편했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사람처럼 떠보듯 물어보는데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쯤 어머니는 용돈을 명목으로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니까 몇 번은 도와드렸어요. 한 번에 20-30만 원 정도였으니까 크게 부담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점점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본인 이름으로 된 가게를 다시 한번 차리고 싶다며 목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꽃집을 했어서 아직 장사에 대한 감각이 있다거나 다시 시작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등, 그럼 남편의 병원비도 당신이 내겠다는 등 그런 말들로 제게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머니에게 드리기엔 신뢰가 없다고 생각했죠. 여건은 충분히 됐지만 애둘러서 거절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도 가게 운영비가 빠듯해서요. 직원 월급에 재료비에 임대료까지 나가면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너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라고 말하고 가셨는데 그 뒤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냉담해졌어요. 알아서 뭘 준비하신다는 건지 물어보면 또 요구가 생길까봐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고민이 커져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가게 영업 끝나고 혼자 차 안에 앉아서 전화했는데 이야기를 꺼내려니까 목이 막혀서 한참 말을 못했어요. 현우가 누나 괜찮아? 천천히 말해 라고 하니까 그제야 울면서 다 쏟아냈어요. 남편이 먹는 약이 너무 많은 것, 시어머니가 라벨도 없는 약을 가져오는 것, 보험 수익자를 물어보던 것, 여행에서 들은 이상한 말, 검진 결과를 숨긴 것,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까지 전부요. 하나씩 말할 때마다 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니 누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이상하긴 해. 보험 수익자를 왜 시어머니가 확인해? 건강 상태를 왜 며느리한테 숨겨? 시어머니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내가 남편 앞에서 당신 엄마가 수상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게. 현우는 자기가 조사를 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당부했어요. 당분간은 티내지 마. 평소대로 지내면서 매형이랑 시어머니 잘 살펴봐. 가까이 접근할수록 좋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현우가 말을 고르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나쁜 일이 아직 안 일어났다고. 괜찮은 게 아니야.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뭔가 걷잡을 수 없는 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에 현우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퇴근 후에 제 가게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현우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커피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누나, 시어머니가 꽃집 했다가 망했다고 했지. 근데 아직 망한 게 아니었어. 꽃집이 그대로 있더라고. 운영도 하고 있어. 뭐 수입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뭐? 중요한 건 그 꽃집 명의로 된 대출이 여러 건이라는 거야. 은행 대출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도 있어. 개인 빚도 따로 있고. 숫자를 말해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어머니 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남편 명의로 연대보증이 걸려있는 대출이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걸 알고 한 건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매형 사망보험이 한 건이 아니야. 여러 건인데 수익자가 다 배우자가 아니라 시어머니로 돼 있는 것도 있어. 커피잔을 잡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현우가 제 손을 잡으면서 누나 침착해. 아직 확인할 게 더 있으니까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카페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차문을 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남편 말로는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면서 약도 한 번 더 바꿨어요. 그럼에도 안색이 칙칙해지더니 현장에 나가는 게 힘들다면서 결근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미안한 얼굴로 내일은 나갈게 라고 했지만 다음 날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밥도 한두 숟가락 떠먹다 숟가락을 놓고 저녁엔 소파에 앉아있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곤 했어요. 그러다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는데 옷장에서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입는 옷은 비닐봉투에 따로 빼놓고 개인 물건들을 용도별로 분류하고 서랍 안에 뭐가 들었는지 포스트잇으로 적어붙이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으면 그냥 좀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라고만 했어요. 같이 병원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고개를 저었고요.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무렵에 저희 가게 간판 LED가 하나 나갔거든요. 글자 하나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 보면 좀 볼품이 없었는데 일하느라 바빠 수리부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출근했더니 간판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아침 일찍 남편이 와서 사다리 올라가서 고쳤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왜 굳이 나서서 그런 거래. 사람 부르면 되는데 라고 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기 가게 간판에 글자 하나 빠져있으면 안 되지. 조경이라면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건 익숙하니까 별거 아니야.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주머니에 나사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것만 조이면 되는 거였어. 별거 아닌데 자기는 그걸 며칠을 걱정하고 있었잖아. 나중에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면서요. 웃는 얼굴이 해맑았는데 이 사람 말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자꾸 끝인 것처럼 말해서요. 게다가 남편이 혼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걸 생각하니 겁이 났어요. 요즘 몸도 안 좋은데 거기 위에서 쓰러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잔소리를 했더니 남편이 잔소리 듣는 것도 좋다 라고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던지요.
하루는 남편이 일 나간 사이에 정리된 서랍을 정돈하다가 맨 안쪽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에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는데 열어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건 진단서였어요. 날짜를 보니 우리가 사귀기 시작할 무렵, 그러니까 결혼보다 훨씬 전에 받은 거였어요. 심장 판막 기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동반 증상 목록이 길게 나열돼 있었어요. 의학 용어를 다 알진 못하지만 이게 약 조절하면 괜찮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경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정기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더니 서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황스럽고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장이 안 좋다는 건 일찍이 알고 있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약 먹으면 괜찮다고 했잖아. 별거 아니라면서. 그런데 이 진단서만 봐도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대체 어느 정도인 거야? 솔직히 말해줘. 맞아. 사실 나 언제 잘못돼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래. 숨겨서 미안해. 들어보니 심장 판막 문제가 제 생각보다 심각했고 언제 어떻게 될지 의사도 확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수준인 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말하면 당신과 결혼을 못할 것 같았어. 따뜻한 가정 만드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아프다는 걸 알면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 바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었다던 말.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 인생에 대한 선택을 속임수로 빼앗긴 느낌이었어요. 배신감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오는데 어디로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밤에 같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는데 서로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 등이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남편이 작게 미안해 라고 한 번 더 말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오래 남았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니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아직 털어놓지 못했던 지난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제 예상처럼 시어머니도 남편 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알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시켰다고요.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어느 상황으로 아프다는 건지 말하지 말랬어. 아프다는 걸 알리면 결혼 못한다. 너 인생에서 가정 하나 못 갖고 끝나면 뭐가 남겠냐라고 하면서.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서 차마 속이고 싶지 않아 말했던 거야. 별거 아닌 것처럼 속이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들어온 말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한테만 의지하며 자란 남편은 어머니 말이 세상의 전부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살았고 어머니가 숨기라면 숨겼고 어머니가 웃으라면 웃었어요.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던 거죠. 결혼 후에 남편이 제게 어느 정도 병에 대해 알린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점차 대놓고 저에게 케어를 시킨 거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비밀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동생이 알아본 것처럼 시어머니 명의로 된 빚이 상당했대요. 꽃집 대출만 아니라 개인 사채까지 쌓여 있었고 남편 명의로 연대보증까지 세워놓은 게 있었다고요. 남편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엄마한텐 말하지 마. 들키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여태까지 나 몰래 어머니랑 연락하던 것도 그런 일들 때문이야? 어느 정도는 내가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엄마는 아무래도 또 다른 일을 준비하는 걸 거야. 남편의 부탁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어머니를 무서워하는 자식의 얼굴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평생을 그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의 표정이었죠. 다음 날 바로 현우한테 전화했어요.
남편 진단 이야기부터 시어머니가 병을 숨기게 한 것, 빚 문제, 아무래도 남편이 잘못된 이후의 상황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추측까지 전부 말했더니 현우는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에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증거를 더 단단하게 모아야 한다면서 시어머니의 재정 상태, 대출 내역, 남편 명의의 보증 관계를 정밀하게 추적하겠다고요. 현우가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 행동, 누나에게 하는 말, 매형이랑 나누는 대화 다 기록해. 녹음기도 항상 가지고 다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형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 무조건 나한테 먼저 연락해. 남편을 대하는 게 그 뒤로 참 복잡했어요. 싫은 마음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평생 끌려다닌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같이 밥 먹고 입을 덮어주고 약 챙겨주는 것이 매일매일 고통이었어요. 약통을 열면서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시어머니가 가져다주는 건강즙은 뭔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채웠어요. 그럼에도 남편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식단도 바꾸고 조리법도 공부했어요. 저염식이 좋다고 해서 소금 적게 쓰는 법을 배우고 등푸른 생선이 좋다니까 그런 생선을 자주 준비했죠. 가게 일도 일찍 직원에게 넘기고 저는 매일 장을 봐서 집에 오고 밥을 차려서 남편과 함께 먹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가게 더 키워. 자긴 뭐든 잘할 사람이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이 바다에서 봤던 쓸쓸한 눈과 겹쳐 보여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먼저 잠든 뒤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어머니 말만 들으며 나를 등지고 지금껏 속인 게 너무 밉고 화가 났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나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어머니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대비하는 것뿐이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문득 남편이 밥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고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반찬 몇 가지, 특별할 거 없는 간단한 밥상이었어요. 밥을 차려놓으니까 남편이 숟가락을 들면서 역시 자기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평소처럼 지내지만 사실 분위기는 냉전 중인 지 오래됐거든요. 서로에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요.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이거 계란을 3개 넣은 거야? 4개 넣은 거야? 라고 물어서 3개라고 했더니 다음엔 4개 넣어줘 라면서 남편이 웃는데 그 웃음이 마지막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약까지 챙겨 먹은 남편이 소파에 누웠어요. 잠깐만 눈 좀 부실게 라면서 눈을 감았고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TV 소리도 없고 뒤척이는 기척도 없었어요. 이상해서 다가가 봤더니 남편이 소파에서 살짝 미끄러져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여보!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는 채로 119에 전화했고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남편 가슴이 차갑더라고요. 가슴을 누르는데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도가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구급대원이 와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급성 심정지였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저를 보며 웃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도 병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물을 가져다 줬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요. 남편이 아침에 입었던 회색 티셔츠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저에게 보이던 미소와 맛있다는 칭찬까지 그 모든 게 마지막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한참을 걸렸어요. 아니, 지금도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렇게 병원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고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간호사들이 말렸는데도 제 멱살을 잡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왜 죽어? 너 우리 아들한테 뭘 한 거야 대체? 충격이 제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살인범 취급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간호사 2명이 어머니를 겨우 떼어놓았는데 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 아들한테 뭘 한 거냐고 이년아!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떨기만 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제가 죽인 거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뺨이 얼얼했고 어머니가 핥힌 목 부분에서 피가 살짝 나고 있었는데 아프다는 감각조차 없었어요. 그저 멍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현우였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매영이 병원에 갔다며? 현우야, 용규 씨가...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우가 누나 거기 있어. 지금 간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동생이 곧장 병원으로 와줬고 그제야 시어머니도 진정됐는지 저를 두고 돌아섰어요.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했고 전 그저 따르기만 했어요. 사실 남편의 병을 정확히 알고 난 이후부터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해왔는데 그럼에도 진짜 죽음을 마주하니 제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기억이 나면서 다시금 절망스러운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이 마련되었고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못하겠고 그저 멍하니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그간 일을 정리하면서 마주쳐도 아무 말이 없어서 이제 탓하는 건 끝나셨구나 했는데 제가 혼자 있고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하자 또다시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죠. 나쁜 년, 네 년이 내 아들 죽였지? 밥에 뭘 넣은 거야? 네가 해준 밥 먹고 바로 죽은 거잖아.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 사기꾼아.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고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발로 차시면서 살인자! 살인자! 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조문원 분들이 얼어붙어서 아무도 손을 못 대다가 한참 뒤에야 몇 분이 겨우 시어머니를 떼어놓으셨어요. 제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 아프다는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멍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변명할 힘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상상했었을 땐 똑부러지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 여겼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피를 닦으려고 화장실로 가는데 시어머니가 따라오더니 갑자기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셨어요. 조문객들 시선이 닿지 않는 복도 쪽이었어요. 거기서 하신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그 서늘한 목소리까지. 밥 먹이고 1시간 만에 죽었으니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어? 네가 뭘 한 거냐고 생각하겠냐고? 다들 남편 죽인 아내로 생각하지 않겠어? 정말 그렇게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래 너? 자세히 들어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직접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겠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밥에 뭘 탔다고 동네방네 떠들겠다는 뜻이었죠. 가게에도 소문이 퍼질 거라고, 손님이 다 떨어질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가방에서 각서 서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온 거였어요. 아들관이 바로 옆에 있는 장례식장에서요. 소문 안 나게 해줄 테니 용기 앞으로 된 보험금이랑 네 가게를 내 앞으로 넘겨. 넘기지 않으면 난 장례식 내내 아까처럼 네 모든 죄를 떠들어댈 거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넘기면 조용히 해결되는 거고. 이건 분명 아들이 언제 떠날지 알고서 서류를 미리 써온 거였어요. 본인 요구를 안 들으면 여기 있는 사람 전부한테 퍼뜨리겠다고,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사기꾼이라고, 시한부 아들을 걸고 사기를 치는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이 상황이 전 그저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경악스러웠죠. 제가 만약 요구를 듣지 않으면 어머니는 정말로 제 모든 걸 망칠 작정인 것 같았어요. 하긴 아들의 죽음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니 뭘 해도 해내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수를 써야 할까 생각하는데 당장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우선 어머니를 피해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죠. 그러자 이번엔 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고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의 억센 힘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이 사기꾼 왜 아무 말도 안 해? 네가 내 자식 죽인 거 맞잖아. 어? 제가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지던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벌컥 열렸어요. 동생 현우가 서 있었어요. 뒤에 경찰관들과 함께요. 지금 하신 말씀 저희가 전부 들었습니다. 사실 현우는 제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왔을 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을 준비하면서 현우는 제 옷 안쪽에 녹음기를 미리 달아놨었죠. 아마 본인과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시어머니가 일을 치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예상했던 동생의 해안이 놀라웠죠. 동생이 등장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현우가 동료 경찰한테 눈짓을 하고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라고 소리 지르셨는데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전 누나를 지키려고 온 겁니다. 어머님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는 이제 차차 밝혀질 테니 준비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현우가 달려와서 제 팔을 잡아줬는데 그 손이 정말이지 따뜻했어요. 장례식장 복도에 앉아서 동생 어깨에 기대 울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 시어머니한테 맞은 충격, 그리고 동생이 와줬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조문객들이 있는 앞에서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밝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남편의 심장 판막 진단을 저와 결혼 전이었던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시한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것, 그 상황을 별거 아닌 것처럼 저에게 숨기고 결혼을 시킨 것, 그리고 시어머니 빚이 수천만 원에 달하며 남편 명의로 연대보증까지 세워놓은 것, 보험 수익자를 시어머니 본인으로 바꾸려 시도한 정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로 저의 재산과 가게를 빼앗으려고 협박한 것까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다 거짓말이야. 이 자식들이 다 짜고서 나를 모함하는 거야. 다들 미쳤어!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제겐 현우가 준비해둔 녹음 파일이 있었죠. 저는 급히 어머니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서류를 증거로 보여줬어요. 장례식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조문 온 분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찰이 시어머니를 현장에서 연행했어요. 공갈미수와 장례식장과 병원에 있었던 폭행에 대한 현행범 체포였습니다. 연행되면서도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끝까지 이 집안을 망친 건 너야! 용규를 죽인 건 너라고! 라고 했는데 그 눈이 아직도 가끔 떠올라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만남을 요청해 왔어요. 가기 싫었는데 한 번은 마주해야겠다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빚에 쫓기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아들을 정말 사랑했다고, 며느리한테 이럴 마음은 아니었다고요. 그래도 네 덕분에 용규가 가정을 가져보고 떠날 수 있었으니 난 만족한다. 그건 어미의 진심이야. 용규가 평생 내 곁을 책임져 줬는데 그 애가 없어지면 내 모든 게 송두리째 사라지니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다. 이런 나를 용서해 줄 순 없겠니? 이제와 이러는 걸 보니 합의를 원하는구나. 죄를 감형받으려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셨으면 병을 숨기게 했던 것부터 말이 안 돼요.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게 했다면 저는 온 사력을 다해 용규 씨의 병을 고치려 했을 거예요. 그걸 감추느라 시간을 허비했던 걸 생각하면 용규 씨가 너무 안타까워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은 병원을 찾고 식단을 바꾸고 관리를 달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 욕심으로 치료받을 시간을 빼앗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용규 씨의 모든 삶을 쥐고 흔들다 결국 죽음으로 내모신 거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 두 눈을 보면서 또박또박 말했던 순간 같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며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모습을 딱히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나왔고 그 뒤로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시어머니는 공갈미수와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거기에 남편 명의를 이용한 대출 사기까지 추가되면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남편 명의 연대보증은 무효 처리가 됐고 시어머니가 손들여 있던 보험금과 재산은 전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현우가 몇 달에 걸쳐 모아놓은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가게도 쉬고 사람도 안 만나고 커튼 치고 이불 속에 누워있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밥도 먹기 싫었어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현우 덕분이었어요. 바쁜 근무 끝나면 집에 와서 밥을 차려놓고 제가 안 먹으면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억지로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줬어요.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앉아있다가 제가 방에서 나오면 물 마실래? 라고만 물어봐줬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우랑 둘이 동네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현우가 잔을 따르면서 말했어요. 누나, 사실 나도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 패턴을 추적하면서 알면 알수록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걸 느꼈대요. 증거를 모으면서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거면 어떡하나, 괜히 누나 시어머니한테 누명을 씌우는 건 아닌가 고민이 많았다고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서류 꺼내는 순간 내가 맞았구나 싶었어. 그때 누나가 혼자 당할 뻔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 네가 없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지 말자. 그런 일은 없었잖아. 내가 누나 곁에 없는 상황 같은 건 없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현우의 눈이 어느새 빨개져 있더라고요. 동생은 절대 남 앞에서 우는 애가 아닌데 말이에요. 제가 먼저 울어버렸고 현우도 고개를 숙이면서 코를 훌쩍였어요. 그렇게 울고 나니 좀 개운해지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순간이 제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흐르고 가게에 다시 나갔어요. 단골 언니가 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는데 그때 또 울었어요. 손님 손톱을 다듬는데 손이 떨려서 한참을 멈췄다가 다시 잡고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어요. 그래도 일을 계속하다 보니 아픔이 덜 생각나더라고요. 손끝에 집중하며 머릿속이 좀 조용해지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바다에서 맥주 마시면서 따뜻한 가정이 꿈이라고 했던 얼굴. 아침에 된장찌개가 맛있다면서 저를 보며 웃어주던 얼굴. 가게에서 일하는 저를 멋있다고 바라보던 얼굴. 밉진 않아요. 그 사람도 어머니한테 평생 끌려다닌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좋은 병원 찾아다니고 식단을 더 일찍 바꿔주고 같이 의사를 만나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가정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아직도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은 가게를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직원도 한 명 더 들이고 예약이 밀리는 날도 생기고요. 현우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밥을 먹어요. 마주 앉아서 별 이야기 안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소소한 일상을 깨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제 안에 평화가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